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여러분, 삼계탕 한뚝 배기 하셨나요? 이열치열 뜨거운 삼계탕을 먹고 나면 무더위를 날릴 수 있다는 의미가 있죠. 이제 중복도 지나고 나면 이번 여름도 짧지만 말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요. 비 피해만 없다면 이번 여름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대박플러스 시즌2 주식의 기초부터 투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 1시간 동안 꾸려보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보내실 수 있고요. 또 홈페이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멘토들의 친절한 답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박플러스 시즌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의 강의 자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 공부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희 강의와 함께 자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이제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한 달여 만에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특히 연기금 쪽에서 5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1900선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오늘 마감 시황 정리와 함께 시장 키워드도 함께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좋은 모습이 나타났던 바로 코스피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시장의 키워드를 한 가지 뽑아본다면 저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바로 차이나 붐이 되겠죠. 그만큼 중국 증시에 큰 반등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중국 증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한번 보시면 상당히 많이 빠졌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중국 증시가 상당히 힘든 모습이 여실하게 나타났던 부분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딱 두 군데 정도를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이죠. 밑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리면서 대신에 거래량 또한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시장 이탈과 다음에 시장의 합세 과정이라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송바뀜이 어느 정도는 일어났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는 정말 바닥권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중국은 2000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2000포인트가 왜 중요했냐면 일단은 한번 2000포인트 하방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항상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면서 항상 정해져 있는 규칙을 깨기 위해서 연속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으로는 한 번 더 하방을 깨려는 성질을 가지겠고요. 대신에 신고가를 나타내는 것은 그만큼 상방으로 치닫는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 상방을 뚫는 모습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에 나타났던 이 부분은 바로 일단은 과매도 국면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 이제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보는 시각이고, 지금 일단 이 시점에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좀 더 횡보를 하면서 가거나 아니면 상방으로 곧장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저는 강하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국내 증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경기 순환주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은 다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났겠죠. 그중에서 특히 철강 가격과 가장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철강 금속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크게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지금 경기 순환주 자체로 어느 정도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몰려있던 매수세 자체가 주도주 패턴이 바뀌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만큼 전차 군단이 크게 가기보다는 지금은 안에서 주도주가 재편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키 맞추기식의 상승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럴 때는 종목을 한 가지 선택하기 힘드시면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덱스 펀드를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고요. 시장이 크게 빠진다기보다는 지금은 조정은 있으되 대신 하방 자체는 좀 더 견고하게 다져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만 지금 이제 코스닥을 또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우리가 코스닥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셔야 되는 거는 일단 지금 분위기상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수 심리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코스닥은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서 저점을 잡아주었던 거는 바로 외국인 투자자였다. 그러면 기관은 그때 뭐라고 했었냐? 그때는 바스켓을 크게 담지 못했죠. 그럼 이 상황에서 기관이 아무리 담더라도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어차피 조정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기관은 돈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코스피를 올릴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한 번 더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 이런 심리가 강하게 내포될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 지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군이 바로 제약업종이겠죠. 제약업종을 지금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작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포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주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제약업종 한 번 더 봐야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은 제약업종이 가장 큰 주도주 패턴이 나타날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인 부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바로 IT 부품이겠죠. 지금은 아무 IT나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좀 더 우리가 실적과 그리고 좀 더 어닝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군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관련주를 산다. 지금은 오르기 힘들다는 거죠. 어떤 부분? 바로 하이엔드급보다는 보급형 모델에 좀 더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카메라 모듈로 따진다면 지금 1300만 화소 이런 부분보다는 500만에서 800만 화소를 생산해내는 기업 아니면 LCD 화면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 아몰레드는 하이엔드급이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장비주보다는 다음에 실질적으로 매출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군 위주로 선별하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중국 증시 반등으로 이제 경기 순환 관련주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지난 시간 SK 브로드밴드를 추천해 주셨는데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한 수익률도 5% 정도 되는데요. 추가 대응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네, 맞습니다. 참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를 본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 좀 설명을 좀 잠시 좀 드릴게요. 외국인과 기관이 있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만을 생각을 하고 매수 패턴을 본다면 무작정 매수를 많이 하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차트와는 상관없이 그날 매수 포지션이라면 그냥 매수를 한다는 얘기고요. 대신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규칙대로 매수를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 패턴을 봤을 때 금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소폭이나마 약한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한번 매기세가 붙은 종목군이라면 쉽사리 기관에서는 그 종목군을 매도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의 하락 자체는 어느 정도는 손바뀜이라고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 고점에 있던 매물 자체를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서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던 부분 그리고 지금은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좀 적은 모습인데 여기에서는 추가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앞서서 있던 이 부분의 매물 자체도 바로 기관의 매물이었죠. 그러면 지금은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좀 더 신고가 패턴을 한번 지켜보시자. 어차피 스윙으로 들고 가시는 거죠. 스윙으로 들고 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수가에 올 때마다 차라리 좀 더 매수를 하시면서 시장 자체를 좀 더 여유롭게 즐기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지금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변수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통신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당연히 기대감은 작용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적이 나왔을 때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실적이 발표됐는데도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의 기회로 포착을 하시고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는 그때는 주가의 추이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 차익 실현을 1차적으로 하는 전략도 괜찮다는 거 꼭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 우선은 보유 관점을 주셨는데요. 조정 시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5천만 국민들이 모두 주식을 공부하는 그날까지 주식의 기초부터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아낌없이 공개하는 이 시간 이상로의 오주방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로 전문위원의 오늘 강의도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의 원자재 가격과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상로의 오주방, 바로 5천만의 주식 공부방이죠. 자, 여러분들이 먼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상당히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제 실력이 낮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생님으로서 가장 큰 자질은 바로 쉽게 100%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선생님의 자질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상당히 쉽게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도 귀에 쏙쏙 꽂히도록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과 바로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 말도 쉽게 한번 볼까요? 그냥 주가와 이 원자재가 관련이 있겠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던 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철강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중국의 철강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은 어떻게 될까? 철강 금속 업종이 어느 정도는 소폭이 반등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 타이어의 고무 가격이 떨어졌더라, 낮아졌더라. 그 뉴스에 힘입어서 또 타이어 업종은 크게 오르는 모습, 그리고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원자재 가격 자체는 주가에 큰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오늘도 뒤에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부터 아셔야 되는데 어떤 원리냐면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올라간다면 그때는 호황이 된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불황이다는 게 바로 통상적인 개념이라는 걸 먼저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크게 신고가 패턴을 나타냈었고요. 원자재 가격 자체는 미국만이 갈 때는 하락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것은 그만큼 다시 한번 호황, 경기 회복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매기세가 쏠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원칙이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호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때는 불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이 헷갈리시죠? 쉽게 이해를 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대신 수요가 줄어든다면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아시겠죠? 자,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기업 매출이 늘지 않으면 기업 주가는 빠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호황입니다. 하지만 그때 기업 매출이
이 기업의 매출이 늘지 않으면 기업의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고 원자재 가격이 내리더라도 기업 매출이 좋으면 기업 주가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원자재 가격 자체는 간접적인 부분인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기업의 매출과 실적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기업 매출도 는다면 그때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 자체를 먼저 확실하게 머리에 심어 놓으시고 뒤에 원자재 가격을 좀 더 확실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투자 방법이 상당히 많은데요. 상품 현물도 있고, 뭐 직접 투자라고 하고, 우리가 간접 투자라고 하죠. 뭐 간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연계형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그리고 뭐 상품 연계 펀드 같이 뭐 간접적으로 하는 부분을 나타낸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 대신 뭐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 딸아이가 100일이었습니다. 100일이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금한돈 금반지를 한 개 샀죠. 샀는데 그때 24K가 25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6월 달에. 하지만 지금은 얼마일까요?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 24K 같은 경우 20만 원 정도를 하더라고요. 손해를 봤죠. 뭐 딸아이의 선물이지만 손해를 벌써 뭐 한 달이 지났는데 5만 원이라는 그런 금액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만큼 귀금속 가격 자체에 직접적으로 금매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투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금괴 이런 부분 자체를 뭐 만약에 산다, 금값을 보고 금값의 움직임을 보고 1200달러가 됐을 때 금을 샀다 라고 한다면 지금 한 달 만에 큰 이익권이 올라와 있을 수 있겠고요. 만약에 6월달 뭐 1600달러, 1700달러 할 때 금을 사신 분들이라면 지금쯤 상당히 배가 아프시겠죠. 그런 부분이 바로 직접적인 투자로 해당할 수 있다는 부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상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자주 행하는 거죠. WTI를 보고 개별 품목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는 것 아니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베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ETF라든지 아니면 인덱스 같은 부분을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원자재 지수가 통상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부분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원자재로 인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놓일 수 있다는 부분을 쉽게 좀 설명을 드렸고, 원자재 관련으로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초 소재 관련주 그리고 가공 소재 관련주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거죠. 포스코 아니면 현대제철 아니면 고려아연, 자 이런 거 금속 자체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죠. 그러면 기초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주가에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간다면 그때는 주가도 좀 더 빠질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포스코라든지 고려아연, 그리고 현대제철, 현대아이스코 이런 철강 업종들이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철강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를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은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안 좋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가공 소재 관련은 무슨 말이냐? 재지 아니면 타이어도 마찬가지겠고요. 뭐 이런 걸 본다면 재지는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목재 가격과 연관될 수 있겠죠. 네? 목재 가격. 가공해서 판다는 거죠.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고무 가격이랑 밀접하겠죠. 고무 가격 자체가 내려간다면 당연히 마진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타이어 업종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면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초 소재라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가공 소재라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뒤에 철강 가격이 좀 나오는데요. 철강 가격이 나오는데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 여러 가지 철강제에 대한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 딱 한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한 개 드릴게요. 자, 요걸 보시면 좋겠는데 요 다음 화면에 있겠네요. 다음 화면에 철근, 중국 철근이 적혀 있죠. 중국 내수 가격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월 대비해서 빨간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주 대비도 그렇고요. 전일 대비해서도 그렇고 앞서서도 가격 자체는 빨간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원자재는 벌써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뉴스에 나오기 전에 원자재는 벌써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보였다는 거죠. 나는 상승을 하겠다.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뉴스는 생산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원자재 가격이 한 달 전보다 훨씬 많이 올랐네. 철강 가격이 많이 올랐네. 철근 가격도 많이 올랐네. 그러나 주가는 어떤 게 오를까? 철강 업종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증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졌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선매수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기관과 외국인을 따라잡기에 열중을 하시죠. 중요한 거는 미리 얘네들보다 우리가 선점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부분 자체는 벌써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 서울경제TV를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 팁을 한 가지 좀 드릴게요. 포스코는 어떤 금속과 가장 밀접하게 움직임을 보일까요? 아나운서님? 네. 철이겠죠. 예, 철입니다. 철인데 네. 그 중에서 니켈 가격과 가장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는 니켈 가격과 가장 유사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기업은 어떤 걸까요? 고려아연은 또 금과 은. 네, 맞죠. 그렇죠? 네. 네, 귀금속도 되지만 고려아연은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아연과 금 가격을 합산해서 이런 부분 자체가 바로 고려아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일단 포스코 우리가 주가 추이부터 한번 보면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자, 포스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포스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의 주가 추이 2013년부터 한번 보시면 지금 상단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고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을 이용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 정보를 누르시고 주요 상품을 보면 주요 상품 시세 그리고 상품 차트가 있겠죠. 상품 차트를 클릭하시면 처음에 나오는 화면이 바로 반도체 화면입니다. 반도체 화면이고 거기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금속이라고 나와 있죠. 금속 가격을 누르시고 거기에 니켈 현물이 적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클릭해서 이제 주봉상을 한번 보시면 자, 2013년부터 지금까지 소폭 지금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13년 1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꾸준히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모습. 포스코 차트도 똑같이 2013년 1월 달에 고점을 이루다가 급격하게 니켈 가격이 빠지면서 주가는 빠지는 모습.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미리 포스코가 니켈 가격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구나라고 아셨다면 포스코의 반등 타이밍도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 아시겠죠? 그럼 고려아연을 같이 좀 본다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죠? 꾸준히 빠지는 모습이었고 제가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아연 가격과 금 가격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 그럼 금은 아시다시피 크게 빠졌다가
V자 반등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속 중에서 일단은 아연 가격을 한번 먼저 볼게요. 아연 가격을 본다면 자, 화면이 상당히 좀 더러운데요. 자, 2013년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는 꾸준히 빠져서 지금 아직까지 하방을 다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금 가격을 또 한번 본다면 자, 지금 그러면 아연 가격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고래연 같은 경우에는 아연 가격보다는 금 가격에 좀 더 밀접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빠졌던 이유는 바로 금도 급락을 했고 아연 가격도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급락이 나왔었고요. 만약에 아연 가격이 지금처럼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고 금 가격이 오른다면 고래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제한적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둘 다 만약에 상승을 이룬다면 그때는 크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주가 추이를 본다면 고래연보다는 아까 전에 포스코가 좀 더 좋아 보이는 상태라는 거죠. 자, 금속 가격과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대해서 상관관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요. 자, 고로의 지금 고무 가격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고무 가격 같은 경우에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거래 시장은 고무 가격, 고무는 일본에서 거래가 되고요. 도쿄 거래소죠. 거기에 대해서 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3년 이때부터 본다면 꾸준히 내려갔다가 지금 이렇게 소폭이나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 타이어는 마진이 좀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됐겠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 증시가 크게 오르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게 바로 타이어 업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도요타라든지 아니면 혼다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크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기업들보다도 바로 타이어가 더욱더 크게 올랐다는 거죠. 도요타가 20%의 상승을 보였다면 타이어 업종은 40%가 넘는 상승폭을 이뤘다는 거죠. 우리나라 왜냐? 이렇게 마진 자체가 많이 남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리 반응을 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기아차라든지 현대차가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타이어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였다면 마진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반영이 다 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한국 타이어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한국 타이어 차트인데요. 자, 재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고무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추이는 박스권을 그렸다는 거죠. 하지만 저가에서 5100원대 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은 추가적으로 상승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 한국 타이어 뭐 이런 거 아니냐. 자, 넥센 타이어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단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확실하게 끄어 드릴게요. 자, 눈이 침침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좀 더 진하게 색칠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들 보이시죠? 다들 보이실 건데. 자, 여기서 박스권을 뚫을까요? 못 뚫을까요? 제가 볼 때는 뚫을 확률이 더욱더 높습니다. 왜냐? 회사의 가치가 반영이 되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2분기의 실적은 영업이익은 분명히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무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마진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넥산 타이어 자체의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다면 주가는 크게 오르겠지만 만약에 고무 가격의 영향만으로는 한계는 있다는 거죠. 위에 상단에 2만 원 부분이 되겠네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기업은 주가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신규적으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도 괜찮은 가격대라는 거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이유 없는 데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기관이 만약에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를 넥산 타이어를 사고 있다면 외국인은 실적을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아, 실적, 2분기 실적이 가능하겠구나. 고무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원유 가격인데요. 자, 원유는 중요하죠. 왜냐, 화학업종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바로 원유죠. 그래서 WTI 국제 원유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보세요. 밑에 2012년 7월 23일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인데 그닥 큰 변화는 없습니다. 맞죠? 그닥 큰 변화는 없고, 이렇게 된다면 원유를 생각했을 때 S-오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조금 힘들겠죠? 네? 왜? 왜냐면 S-오일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많이 듣는 얘기가 바로 정제 마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월달부터 3월달까지가 1분기죠. 1월달부터 3월달까지의 만약에 국제 가격이 100달러였다. 100달러였다. 근데 4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130달러가 되었다. 이러면 2분기에 정제 마진은 많이 남긴다는 거죠. 1분기에는 저렴했던 유가가 2분기에 올랐기 때문에 정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정제 마진은 전분기에 유가가 내려갔을 때 이번 분기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정제 마진이 많이 남을 확률이 높겠고요. 대신에 전분기에 만약에 유가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번 분기에 유가가 상당히 떨어졌다. 이러면 정제 마진에 대해서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서서히 유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이 몇 월입니까? 7월 달이죠. 그럼 2분기까지 유가는 크게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부터 유가는 올랐죠. 그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실적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9월달 돼서 기업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뉴스를 확인해 보세요. S-오일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아니면 GS 같은 기업들 나중에 9월달 돼서 뉴스에 정제 마진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런 뉴스가 100% 나옵니다. 그때 저 사람 이상로가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구나 하면서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정제 마진이라는 거는 한 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아까 전에 원유 회사들이죠.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 분기에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옥수수 가격인데요. 옥수수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 있는 기업들이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상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겠죠. 청정원이죠. 대상이. 자, 이거는 예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게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기업의 매출이 줄어든다면 주가는 빠진다는 거고,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기업의 매출이 떨어진다면 어차피 기업 매출이 값이라는 거죠. 기업 매출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라는 겁니다. 자, 구조상으로 음식료 업종이 지금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곡물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실질적으로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이 주가가 좋을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대상부터 볼게요. 대상의 매출의 60%가 바로 전분을 생산하죠. 전분의 주 원료가 바로 옥수수입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4월 30일 날 고점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주가는 좀 빠지는 상태였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완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보면 거래량이 크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무엇 때문에 올라갔는가? 바로 원자재 가격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대신에 기업의 매출에 대한 부분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기업 매출이 원자재 가격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기업 매출만을 본다면 딱 여기까지가 적정 주가라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실적을 봐야겠죠. 이번 분기에 실적이 잘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반영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 자체는 하단 박수권을 여기에 두고 난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CJ 제일제당 같이 한번 볼게요. 자, CJ 제일제당. 예. 자, 주가 추이가 좀 다르게 움직이죠. 왜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전분이 주요 매출처가 아니죠. 아시겠죠? 음식료 업종에 주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매출만으로, 그리고 업황만으로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아까 전에 봤던 대상은 원자재 가격 플러스 실적 때문에 주가는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고, 대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하락 패턴. 무슨 말이냐? 음식료 업종은 좋지 못하구나. 지금 업황이 생각보다는 많이 팔리지 않았구나. 소비가 위축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볼게요.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까 전에 SO일하고 말씀을 좀 드리다 말았는데, SO일 주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SO일 주가를 한번 볼게요. 자, 맞죠?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사실 지금은 정제 마진이라는 가장 강력한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서서히 유가가 오르면서 올라갈 수 있지만 거기에는 당연히 제한적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SK이노베이션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힘든 구간의 연속이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순환주가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경기 순환주 중에 철강, 그리고 조선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건설 올랐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아직까지 유가와 관련 있는, 유가 관련은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점이 7월 달이죠. 곧 있으면 이제 8월 달이고, 아까 전에 강동석 아나운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복입니다. 자, 복날이 되면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입니다. 일단 내실을 다져야지만 이런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다면 아무리 원자재가 날고 기더라도 주가에 반영되기는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실적 개선에 대한 호전주는 유틸리티 업종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IT는 개별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통신, 그리고 제약,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을 한 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목. 자, 종목 오늘 유틸리티 업종 중에 한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한국 KPS라는 종목인데요. 네. 자, 매력 포인트가 있죠. 일단 한국 KPS 같은 경우에, 한전 KPS 같은 경우에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발전 설비 일을 합니다. 어떤 발전 설비냐면 한국전력 아시죠? 네? 한국전력에 해당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발전과 설비를 맡아서 하는 회사가 바로 한전 KPS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악재 뉴스도 많았습니다. 악재 뉴스도 많았고요. 대신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꾸준히 실적이 날 수 있는 종목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밝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가 한 가지 좀 더 생겼습니다.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해외에서의 어느 정도 발전 설비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까지는 좋은 모습이었는데 2011년까지 상당히 힘들었죠.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발전 설비가 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 2012년에 요르단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2013년 현재도 상당히 해외 수주에 좀 더 능력치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조건. 이런 연간 해외 수주 전망을 보면 한전 KPS가 이제는 좀 더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분기 실적도 상당히 밝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 예상치는 좀 더 상회하지 않겠나 그런 결과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한전 KPS 한번 주가 추이 보겠습니다. 자, 주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그만큼 국내 수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면 지금은 좀 더 해외 글로벌 모멘텀으로 의해서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부분으로 맥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맥점을 한번 짚어본다면 자, 요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하고 하단에 여기가 되겠죠. 자, 주가는 크게 두 번을 요동쳤습니다. 요동이 쳤고 다시 하단에서 어느 정도는 과매도 국면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가격대에는 오기 힘들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수주를 많이 받아서 2012년부터 주가가 올랐죠. 해외 수주로 인해서 주가는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위에 있는 이 박스권을 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실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적. 자, 2분기 실적이 밝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기관과 외국인의 추이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 절대 이유 없이 사진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절대 종목군을 사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분위기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매도율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매도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 50%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손바뀐 물량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가 추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대부분이 물량 자체가 상단에 있던 물량이 외국인의 물량이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물량이 쌓여 있다가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어제죠. 어제 큰 폭의 상승을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수 주포는 바로 외국인이었고 그리고 기관도 같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매수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매수가 한번 잡아드리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서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57,000원대가 돼 있는데, 예, 57,000원도 괜찮습니다. 56,000원에서 57,000원 정도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더 접근하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54,000원을 손절가로 말씀 좀 드릴게요. 손절가 확실히 좀 지켜주세요. 54,000원이 하단으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박수권을 그릴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54,000원 꼭 지켜주시고, 대신 목표가 같은 경우에 좀 더 높게 잡겠습니다. 6만원까지는 홀딩 하신 전략. 1차적으로 6만원까지 보시고 들고 가셔도 무방한 종목군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매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고요. 분할 매수 꼭 지켜주시고, 거래량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목표까지 일단 홀딩. 아시겠죠? 그래서 실적 확인, 제가 다음에는 실적을 꼭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된다면 실적 말씀 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더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로였습니다. 네, 약 10%의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한전 KPS, 다음 시간에도 한번 AS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상로 전문위원의 강의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